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호흡계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호흡계통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그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간호사로 일을 했을 때 수술실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제 담당이 흉부외과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추억으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너무 괴로웠었지만 추억으로 많이 남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제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 과목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계통의 구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호흡계통은 소화계통처럼, 소화계통은 그 입에서 항문까지 쫙 이어진 관이었잖아요. 근데 호흡계통은 그렇지 않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우리가 들이마신 숨, 즉 우리 원하고자 하는 건 산소잖아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제 폐 끝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싹 교환이 돼가지고 또 이산화탄소를 산소를 들어마실 때 입으로 내뿜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관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실질 조직에서 교환이 일어나고 다시 먹었던 관으로 내뿜는 게 이 호흡계통의 구성입니다. 자, 호흡계통은 크게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여기 파란색 박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상기도 감염이라는 말 아마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상기도 감염은 말 그대로 이 기도 중에, 에어웨이 중에 위쪽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위쪽에 있다고 하는 거는 뭐 목에 있는 편도, 코에 있는 비갑계, 뭐 인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두염이라든지 편도염이라든지 뭐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기도 감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upper airway infection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앓고 지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감기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뭐 바이러스성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뭐 피로나 본인 면역에 의한 염증일 수도 있고, 이제 요렇겠죠?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서 생기는 하기도 감염인 거죠. 후두는 상기도에도 속하고 하기도에도 속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인두는 파링스고 후두는 라링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인두까지는 음식도 들어가고 공기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후두부터는 이제 공기만 들어가는 거죠. 공기만 들어가는 그 길에서 후두, 기관, 기관지, 그 다음에 허파라는 조직까지가 하기도, lower airway inf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하기도 감염. 이 하기도 감염의 대표적인 게 바로 폐렴인 거죠. 하기도 감염이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기관지염, 아기들이 잘 걸리는 모세기관지염, 그리고 폐렴, 이런 것들이 하기도 감염이에요. 그래서 후두, 라링스라는 곳을 기준으로 상기도, 하기도로 나뉘어져요. 우리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파란 박스 먼저 보겠습니다. 음식은 입으로만 들어오지만 공기는 코랑 입으로 동시에 들어가죠. 코 안 나잘 캐비티 그리고 입 안 오랄 캐비티에서 둘 다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는 소화와 호흡이 동시에 일어나는 인두 파링스를 지나고요. 파링스를 지나서 음식은 식도 에소파구스로 가고, 에소파구스에서 위, 스토먹, 위에서 그 다음에 뭐였죠? 소장, 그리고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항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변까지 나가는 게 소화계통이었고, 인두에서 공기는 어디로 간다? 공기가 식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트름으로 돼서 나오는 거죠. 그건 공기를 공기로 쓰지 못한 것. 근데 공기를 공기로 썼다. 이러면 인두에서 후두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후두 이름은 라링스, LARYNX. 후두를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기도라고 불렀던 곳이죠. 기관, 트라키아, TRACHEA. 그리고 이 기관은 두 개의 기관지로 분류가 돼요. 기관지. 여기 그림 보실게요.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죠. 위치는 어느 정도냐면은 T3에서 T4 정도입니다. T3, T4 무슨 소리죠? 그 소라식 여러분 생각나시죠? 우리 뼈 얘기할 때 스파인인데, 스파인이 맨 위에 목에서는 C스파인이고 그 아래 흉추 소라식 스파인이 T스파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T스파인은 위에서 3번, 4번 그 사이 정도에서 이 기관지가 두 개로 갈라져요. 오른쪽, 왼쪽으로 분지가 된다고 하죠. 나누어진 이 시점을 우리가 기관지라고 부르고, 이름은 브론치스입니다. ONCHUS, 브론치스. 그리고 이 기관지에서 이제 모세기관지로 나뉘어져요. 모세기관지라고 하기도 하고 세기관지라고 하죠. 세기관지의 이름은 브론키올레입니다.
bronchoiles. 이제 여러 개니까, 그쵸? 브론키올레. 그리고 이 세기관지가 각각 페포라고 하는 그 알베올라들과 만나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호흡기계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처럼 코와 입에서 들어온 다음에 인두, 파링스를 지나서 그 다음에 라링스, 후두, 트라키아 기관, 브론치스 기관지, 브론키올레스 세기관지. 세기관지들은 무엇? 폐 실질 조직인 페포와 만나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 호흡계통에 있는 해부학적인 명칭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많지 않죠? 그죠? 자, 코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 뭐 공부할 게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코는 우리 바깥에 2개의 구멍으로 뚫려 있죠. 그래서 이 2개의 구멍에서 공기가 속 들어오고요.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코 안 비강이라고 하는 나잘 캐비티이죠. 나잘 캐비티에는 안쪽에 점막 부위가 있고요. 점막은 이제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촉촉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를 이제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점막의 윗부분에서는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과 함께 작용을 하는 그런 위쪽에 후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잘 캐비티에는 점막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온도, 습도를 조절하고 냄새, 후각신경과 만나는 후각기관이 존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코에는 코 곁꿀, 파라네이절 사이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코 안을 둘러싸는 머리뼈 안에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있는 거죠. 공기뼈라고 하는 거 우리 뼈에 분류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코와 점막이랑 계속 연결돼 있고 코어부터 열려 있어요. 근데 빈 공간이어가지고 머리를 가볍게 하고 비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호흡기관으로서 이런 공기 조절을 하고 뼈나 뇌로 가는 충격도 줄이고 그리고 목소리가 울리는 공명 공간 등의 이런 기능을 하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여러분이 부비동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질환명 하나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부비동 염 맞습니다. 부비동염 여러분 들어보셨죠? 같은 말 뭐죠? 축농증. 오, 그죠?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공간이 원래는 공기로 텅텅 비어 있어야 되는데 반복되는 비염이라든지 뭐 인두염, 비중격 망곡증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서 이 부비동 부분에 염증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머리가 묵직하게 무거울 거고요. 염증이 찼으니까 열이 날 수 있겠죠. 아프고 열나고 막 얼굴이 무겁고 터질 것 같고 누르면 막 이런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 팁인데 저도 코를 되게 많이 훌쩍거려가지고 이거를 자주 했는데 이렇게 심하게 하면은 그게 이 코 안에 그 나잘 캐비티랑 부비동 연결된 부분을 통해서 염증들이 안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코 이렇게 빨아들이는 행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으로만 내뱉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축농증 우리 스펠링 하나 보고 갈게요. 우리 염증이 있을 때는 뒤에 더하기 IT, IS 붙였었죠? 그래서 부비동염의 이름은 사이너사이티스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익숙한 코 같은데 그림 굉장히 낯설죠? 자, 공기가 어떻게 들어간다?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간다. 근데 입에서는 바로 인두로 내려가지만 코에서는 코 점막이라는 이 코 안 공간을 통과하게 되고요. 이 공간 지금 그림에서도 약간 반질반질 축축해 보이죠? 온도, 습도를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코의 이 윗부분에서 이 녹색이 이제 후각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죠. 뒷불팽대 후각구라고 하고요. 후각구가 그 냄새를 직접 이제 감지하는 곳인데 올팩토리 벌브라고 합니다. 후각신경이 올팩토리 너브거든요. 후각신경은 1번 신경이고요. 스펠링은 올팩토리 너브입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나중에 신경할 때 뭐 1초라도 안 맡으면 이렇게 안 보여요 이러면서 뭐 후각신경, 시각신경 이런 것들 외우는 걸 할 거거든요. 그때 나오는 1번 신경이 1초라도 안 맡으면 냄새가 안 나는 후각신경이고 요 코의 윗부분에서 냄새를 감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이제 외비도를 나타낸 거죠. 양쪽 콧구멍 2개 있고요. 중앙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요 코 사이막 비중격이라는 곳입니다. 나잘 septum이라고 하고요. 이 비중격 부분에는 이제 중간 정도의 말랑말랑하고 딱딱한
카트리지라고 하는 그 비중격이 존재를 하는데, 이 비중격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심하게 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하죠. 뭐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면 그냥 살아가도 되지만 뭐 외관상 좋지 않아서 코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하게 이 망곡이 심한 경우에는 코가 자주 막힌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질환적인 부분을 교정하려고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비중격 망곡증 스펠링은 septal deviation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요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코 격굴, 파라네이절 사이너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눈 위에 부분, 그리고 코 중앙 부분, 눈 아랫 부분 이렇게 위치를 하고요. 제가 한번 이 상악동 부분에 부비동염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누르니까 아프고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사이너사이티스, 부비동염이 일어나는 부위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인두 파링스예요. 인두 우리 얘기 너무 많이 했었죠. 음식물이 통로인 소화관의 일부이고, 그리고 공기의 통로인 기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스펠링 PHARYNX. 인두 다음에는 라링스가 있어요. 라링스는 후두인 거죠. 인두에서 이어져 기관으로 넘어가는, 파링스에서 트라키아로 넘어가는 기도의 일부면서 발성기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여기 후두에는 뭐가 있다? 보컬 코드. 성대가 존재를 하죠. 자, 이 후두 부분도 속면은 점막이 덮고 있어서 공기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자, 다음 기관과 기관지입니다. 여기부터 할 말이 많아지는 곳이죠. 기관, 이름 트라키아, 기관지, 브런치스입니다. 우리 먹는 브런치랑 거의 발음 비슷한 것 같아요. 기관, 트라키아는 후두, 라링스로부터 이어지며 목 부위를 내려와서 가슴 부위에서 기관 갈림이 돼서 좌우로 나뉘는 한 10cm 정도의 가늘고 긴 관입니다. 근데 이 관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서 느낄 수 있지만 파이프 같다라는 느낌 오시죠? 이 기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쪽 보실게요. 기관은 카트리지라고 하는 연골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파란 부분이 딱딱한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 연골, 귀 연골처럼 움직이기는 하지만 아예 조직만 있어서 들러붙는다든지 막힌다든지 하지 않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게 카트리지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유지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뭐 눌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도 기도가 막히는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음식물이 꽉 끼면 막힐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기관 뒷부분에 식도가 위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관은 이 카트리지가 C자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파란색 보시면 C자 모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도랑 만나는 부위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딱딱한 이 카트리지 안쪽은 점액선 뮤코스 글랜드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연골을 통해서 기관벽이 강화되고 기도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보시면 점점 세기관지로 내려올수록 이 카트리지 부분이 적어지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된 약간 근육 부분이 많아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기관 트라키아였고요. 카트리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두 개로 나눠지면서 이름 뭐죠? 기관지 브론치스였어요. BRONCHUS 기관지고요. 기관지에서부터는 오른쪽, 라이트, 오른쪽, 그리고 레프트, 왼쪽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라이트 요거는 RIGHT의 약자이고요. LT, 이거는 레프트의 약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폐 조직을 보시면 우리가 폐가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져 있네 까지만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오른쪽 폐는 세 쪽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 폐는 두 쪽으로 되어 있어요. 간혹 이걸 묻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쪽 폐, 왼쪽 폐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폐들이 나누어져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쪽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옆이라고 하고요. 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3개의 롭이 있고 레프트는 2개의 롭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서로 나눠져 있으면 좋은 점이 뭐겠어요?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겨도 오른쪽 폐 전체에 뭔가 염증이 퍼지지 않고 그 옆 안에서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폐암이 있다, 폐암이 있는데 라이트 어퍼 롭이다. 그러면 우상엽에 폐암이 있다라고 하면 이 우상엽만 절단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롭이 가진 장점이겠죠.
자, 오른쪽은 3개, 왼쪽은 2개 각 그렇게 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롭들은 이제 세 기관지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기관 트라키아, 그리고 오른쪽 왼쪽 기관지, 브론치스, 이 브론치스 아래쪽에 나눠지는 부분이 바로 세 기관지입니다. 요 펜 지금 보시죠? 브론키올레라고 하고요. 이 세 기관지는 평활근 근육이랑 호흡 상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확장되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는 거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이 기관지도 확장이 되면서 더 많은 양의 숨을 들이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확장되면 수축을 할 거고요. 이 세기관지가 비정상적으로 수축이 된다든지 부종이 생긴다든지 하면 기도가 아무리 카트리지로 되어 있어서 열린다고 해도 결국 산소가 교환되는 폐포의 길이 닫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못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아스마, 천식이 있고요. 뭐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점막이 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 세기관지 부분이 부어가지고 막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세기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폐 조직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폐 조직은 부위별로 이름을 좀 나눠서 봐야 해요. 우리 위에서도 뭐 위 유문부, 분문부, 그리고 기저부, 몸통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것처럼 폐 역시 폐의 꼭대기 부분을 폐천부, 에이펙스라고 하고요. 이제 요 부분이죠. 폐천부. 그리고 폐 아래쪽 부분을 폐바닥, 폐저, 베이스 오브 렁,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폐에 오른쪽 왼쪽 폐 사이에는 우리 심장이 들어있겠죠? 심장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왼쪽 폐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카디악 노치라고 부르고요. 네, 이 정도로 우리 기관지 부분 나눠가지고 봤고요. 이제 폐, 허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허파, 렁, 호흡계통의 주요 기관이고 이제 실제로 공기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곳이죠. 이 폐는 흉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가슴 안에 한 쌍이 있습니다. 한 쌍이라 하면 오른쪽, 왼쪽 2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용적은 오른쪽이 왼쪽보다 약간 더 크고요. 폐의 옆은 오른쪽은 3개, 그리고 왼쪽은 2개. 의 롭이 있다라는 거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 이제 허파라는 조직은 결국은 브로콜리처럼요. 여러분 브로콜리도 기둥이 이렇게 있고 기둥에서 가지가 막 뻗어 나가면 거기에 브로콜리 이 녹색이 막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녹색 알갱이들 하나씩 떼서 보면 되게 작은 콩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폐랑 거의 유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되게 작은 이런 것들, 폐포가 모여가지고 폐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 폐 조직인 거죠. 그래서 그곳은 허파꽈리관, 폐포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허파꽈리라는 이 폐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알맹이들을 우리가 폐포라고 부르고요. 단수로는 알베올러스, 그리고 흔히 알베올라이 라고 부르고 있죠. 자, 허파꽈리, 이 알베올라이는 지름이 0.1에서 0.2 정도 되는 방구형의 끝이 막힌 주머니로 이 허파꽈리 주변을 모세혈관이 싸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왔을 때 들어온 공기 우리가 파고 마신 이 공기는 산소를 당연히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꽈리에서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휙 교환을 해서 산소는 가지고 가고 이산화탄소는 내뱉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맥이라고 들어왔던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이 이 허파꽈리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통해서 이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동맥이라는 피로 바뀌어서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허파꽈리 보시면 여기 지금 근육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우리 근육이 없는 조직이거든요. 여기는 되게 얇은 호흡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얇은 풍선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달라붙지 않고 일정한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매끈매끈한 물질이 묻어 있는데 그 물질을 표면 활성 물질 설펙턴트라고 합니다. 이 설펙턴트는 임신 20주에서 34주 사이에 태아한테 분비가 완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기가 너무 일찍 태어나 버리면 이 설펙턴트가 충분히 분비가 되지 않아서 폐포가 부풀어 오르지 않고 그런 호흡 부전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약도 너무 많이 발달해서 이제 주사로 이런 설펙턴트 물질 아기에게 줄 수 있지만 어쨌든 아기는 엄마 뱃속에 충분히 있다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질환명 하나 보고 갈게요. 이 허파꽈리 안에 누런 염증이 가득 차는 거를 우리가 폐렴이라고 해요. 뉴모니아. 허파꽈리 안에 염증이 차는 거죠.
그렇다면 세기관지염은 뭐지? 세기관지염은 허파과리가 아니라 이 세기관지에 염증이 차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기관지염은 아기들한테 잘 걸리고요. 우리 아까 이 세기관지가 브론키올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론키올라이티스이고요. 폐렴은 뉴모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에서 마지막이에요. 가슴막, 흉막, 플루라, 그리고 종격, 메디아스티넘 두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모든 장기들은 다 하나의 껍질 같은 거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쌓여 있어서 자기들끼리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껍질 안에 보호를 해놓거든요. 그것처럼 폐도 마찬가지로 흉막, 이 플루라라는 것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 안에 우리가 폐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갈비뼈예요. 그 소라식 캐비티라고 하는 거죠. 소라식 캐비티 안에 폐가 들어있는데 폐흉막이라는 거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리고 갈비뼈의 외부도 벽측 흉막이라고 해서 하나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 사이에는 이렇게 흉막액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있어서 폐가 매끈매끈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량의 장액, 플루라 플루이드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가슴 세로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종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메디아스티넘이고요. 메디아스티넘은 양쪽의 폐 중간에 이렇게 심장이 들어있는 부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좌우 두 허파 사이, 구체적으로는 좌우 가슴막, 플로라 사이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슴이 생긴 거죠. 양쪽에 폐가 있고 폐는 오른쪽은 하나, 둘, 세 개의 옆, 그리고 왼쪽은 하나, 두 개의 옆이 있고 가운데 뭐다? 메디아스티넘이라고 하는 곳에 심장이 들어있다. 이 메디아스티넘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폐에서 우리 뭐 총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폐포가 터졌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폐 안에 압력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 지금은 양쪽이 같은 압력으로 두 개의 조직이 꽉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한쪽이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종격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서 심장이 뛰는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격이라는 거는 그 물리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